혹시 토사구팽이라는 단어를 알고 계시나요? 토사구팽이란 어떤 목적을 달성하고 나서 그 목적에 이용된 도구나 사람이 쓸모 없어지면 미련 없이 제거해버린다는 뜻입니다. 중국에서는 한나라를 세운 후 한고조 유방에게 죽임을 당한 명장 한신과 조조에게 빈 도시락통을 받고 목숨을 끊은 순욱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들과는 다르게 엄청난 공을 세운 전쟁 영웅이었음에도 처신을 너무나도 잘해 황제에게 변함없는 믿음을 받으며 죽는 그 순간까지 부귀영화를 누리다 간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당나라가 낳은 희대의 먼치킨이라 불리는 곽자이입니다. 곽자이는 전쟁터에서 지휘관으로서의 능력뿐만 아니라 상대와의 교섭에도 능한 뛰어난 외교력, 그리고 문무를 겸비한 다재다능함 등 모든 면에서 뛰어났던 인재로 평가받고 있죠. 하지만 그런 엄청난 평가를 받는 것에 비해 58살까지 그의 행적은 매우 평범했다고 하는데요. 애초에 곽자이의 집안부터가 그저 그런 가문이었다 보니 그가 관직 생활을 언제 시작했는지조차 뚜렷하게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시기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가 관직 생활을 하게 된 것은 측천무후가 만든 무거라는 시험에 합격하면서부터라고 하죠. 그렇게 특별할 것 없는 삶을 살던 곽자이의 나이 59세 때 그와 당나라 모두에게 큰 전환점이 되는 알록산이난이 일어납니다. 난이 일어날 당시 알록산은 세계의 절도사직을 겸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려 18만 명의 병사들을 부릴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죠. 게다가 돌궐과 거란, 발해에서 항복한 병사 등 여러 이민족 병사들까지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755년 겨울 알록산의 15만 대군이 진격을 개시하자 태소 안진경이 지키는 평원지방을 제외한 하북의 모든 지역이 알록산에게 항복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황제였던 현종은 그때까지도 알록산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부하들이 알아서 난을 진압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죠. 그 사이에 알록산은 하북을 지나 진류, 평양 등 중원 지역까지 모조리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알록산이 황제가 있는 수도 장안에서 멀지 않은 낙양으로 대규모 군사를 이끌고 진군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그때서야 봉상청이라는 장수를 대장으로 삼고 5만 명의 병사를 소집해서 보냈지만 그마저도 급하게 긁어모은 조잡한 병력이었기 때문에 최정예인 알록산군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수준이었죠. 봉상청은 허접한 병사 5만과 최정예 병사 15만의 싸움이라는 절대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버티었지만 결국에는 낙양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뒤늦게 합류한 고선지라는 장수와 함께 장안으로 향하는 중요한 길목인 동관만이라도 지키고자 그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후 알록산군이 동관을 공격했지만 고선지는 이를 잘 막아냈죠. 그런데 이때 고신지와 같이 왔던 변령성이라는 환관이 고선지와 봉상청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않은 채 낙양을 포기했다며 거짓으로 보고를 올리게 되는데요. 멍청한 황제와 조정 신료들은 환관의 말만 믿은 채 고선지와 봉상청을 처형해버렸고 얼마 후 동관에 이어 수도인 장안까지 함락당하게 되죠. 거짓 보고를 올린 환관 변령성은 알록산에게 항복해버렸으며 황제와 신하들은 급하게 사천지방으로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이때 혜성처럼 나타나 바람 앞에 흔들리는 촛불처럼 위태롭던 당나라를 구하게 된 인물이 바로 곽자이였죠. 알록산은 처음 난을 일으킬 당시 병사들을 둘로 나눠 사사명이라는 장수에게 5만 병력을 줘서 태원 방향으로 보냈으며 자신은 낙양으로 진격했습니다. 그리고 사사명을 지원하기 위해 고소함이라는 인물을 추가로 보냈는데 이때 곽자이가 순식간에 고소함의 부대를 격파해버리며 전투가 시작된 이후 당나라에 처음으로 승리를 안겨주게 되죠. 얼마 후 곽자이는 하동 지역에서 대동병마사 설충이가 이끄는 부대를 박살내고 756년에는 사사명이 이끄는 5만 명의 정예부대마저 격파해버립니다. 이후 하북 지역의 모든 성들을 다시 빼앗은 곽자이는 아사나 종래가 이끄는 이민족 부대마저 물리쳤는데 무려 3만 명의 이민족 병사가 목숨을 잃고 10,000명이나 되는 포로를 사로잡았다고 하죠. 757년에는 하동 지역까지 회복하는 데 성공한 곽자이는 안수경의 2만 기병과 안경서의 10만 대군까지 모두 격파하며 마침내 장안과 낙양을 모두 되찾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눈부신 전공을 세우면서 마침내 군부 내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된 곽자이였지만 그를 시기하는 주변 인물들의 견제 때문에 잠시 고난을 겪기도 하는데요. 758년 알록산의 부하였던 사사명이 또다시 난을 일으켰고 다음 해에 벌어진 상주 안양하 전투에서 사사명의 5만 부대가 명나라의 60만 대군을 박살내버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워낙 말도 안 되는 패배였다 보니 이 일에 대한 책임을 질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 비난의 화살이 곽자이에게로 돌아가기 시작한 것이죠.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곽자이가 패전의 책임자로 거론될 이유는 거의 없었습니다. 곽자이는 연합군에서 후방 수비를 맡았으며
앞에 있던 선봉부대를 뚫고 진격한 4사명의 군을 상대로 후방을 지키고 아군의 퇴로를 유지한 끝에 하양을 지켜내는 데 성공함으로써 오히려 장수들 중 거의 유일하게 제대로 된 공적을 세웠기 때문이죠. 황제였던 당숙종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곽자이에게 동쪽 지역의 군권을 책임지는 총사령관 직위를 내리고 그곳의 관리를 맡기려 했지만 그를 시기하던 어조운이라는 신하를 비롯한 다른 간신들이 계속해서 곽자이를 모함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곽자이는 가지고 있던 직책마저 내려놓은 채 장안으로 돌아와 4개월이라는 시간을 날려버리게 되죠. 하지만 그 당시 당나라의 상황은 곽자이가 계속 쉴 수 있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763년 무려 20만이나 되는 토봉군이 당나라를 침공해왔고 당은 또다시 수도인 장안이 함락당한 채 황제인 대종마저 섬주로 피난 가야 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인데요. 당 대종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쉬고 있던 곽자이에게 구원을 요청합니다. 이에 곽자이는 급히 병력을 모집해봤지만 그 수는 4,000명에 불과했고 20만인 토봉군을 상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였죠. 하지만 곽자이는 거침없이 장안을 되찾기 위해 진군을 시작했습니다. 다만 곽자이도 이 정도 병력으로 장안에서 토봉과 정면 승부를 하기엔 무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마치 많은 수의 병사로 그들을 포위하는 듯한 위장 전술을 펼치며 적들이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기를 기다렸죠. 마침 당시 토봉군이 점령하고 있던 장안은 적들에게 많은 약탈을 당하며 제대로 된 도시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던 데다 심지어 토번의 병사들 사이에서는 전염병까지 퍼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유명한 곽자이가 자신들을 상대하러 온다는 소문을 듣자 토봉군은 얻을 게 별로 없는 싸움을 하느니 차라리 퇴각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며 결국 장안에서 철수하게 되죠. 불과 수천의 병력밖에 없는 상황에서 곽자이의 명성만으로 20만의 토봉군을 퇴각시킨 것입니다. 하지만 당나라의 고난은 여전히 계속되었는데요. 바로 다음 해인 764년에 사사명의 난을 진압하는 데 큰 공을 세웠던 복고해은이라는 인물이 반란을 일으킨 것이죠. 당나라에서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곽자이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공교롭게도 복고해은을 따르던 삭방군의 병사들은 평소 곽자이를 마치 자신의 아버지처럼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기에 곽자이가 온다는 소식을 들은 그들의 사기는 빠른 속도로 떨어졌으며 많은 병사들이 곽자이에게 항복하기 위해 도망치기 시작했죠. 복고해은은 사기가 떨어진 병사들을 이끌고 태원과 유차라는 지역을 공격했지만 모두 실패하고 심지어 자신의 아들마저 부하병사들에게 살해당하자 300명의 병사만 이끌고 북쪽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렇게 이번에도 곽자의 덕분에 별 어려움 없이 난이 진압되는 듯 보였죠. 하지만 복고해은은 포기하지 않고 위구르와 토번까지 끌어들여 1년 뒤 수십만 명의 연합군을 끌고 또다시 당나라를 침공했습니다. 압도적인 병력 앞에 절망하던 황제와 신하들은 결국 또다시 곽자의 몽을 찾게 되는데요. 그렇게 조정의 요청을 받은 곽자이는 병사수의 차이가 워낙 심각해서 이번에도 정면 승부를 하기는 힘들다고 판단. 상대편이 연합군이라는 사실을 이용해 그들을 분열시키려는 계책을 세우게 됩니다. 이후 곽자이는 위구르족의 대화를 요청하게 되는데 위구르족은 연락을 보낸 사람이 정말 곽자이가 맞는지 믿을 수 없으니 진짜 곽자이가 맞다면 혼자서 자신들의 진영으로 오라는 청을 하게 되죠. 당나라의 모든 장수들은 너무 위험하다며 곽자이를 말렸지만 곽자이는 어차피 싸워서 이기기는 힘든 상황이니 이 방법밖에 없다며 오히려 부하들을 설득하고 홀로 적진으로 출발했습니다. 알록산의 난 시기부터 곽자이에게 상당한 호감과 존경심을 갖고 있던 위구르족은 협상을 하러 온 인물이 정말로 곽자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크게 놀랐고 협상 끝에 결국 곽자이와 당나라의 편에 서게 되죠. 이 사실을 알게 된 토봉군은 그 길로 도망가기 시작했는데 곽자이와 위구르 연합군은 이들을 끝까지 추격해서 5만 명을 죽이고 1만 명을 포로로 잡는 전과를 올리게 됩니다. 이로써 곽자이는 모두가 인정하는 당나라의 수호신과 같은 존재가 되죠. 이후 781년에 곽자이가 사망할 때까지 16년 동안 당나라의 어느 누구도 황제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그에게 감히 대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곽자이의 위상을 잘 보여주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당시 황제였던 당대종은 자신의 딸 승평공주를 곽자이의 아들 곽예와 결혼시켰는데 하루는 곽예가 승평공주와 부부싸움을 하던 도중 네가 그토록 건방지게 구는 건 네 아버지가 황제이기 때문이냐? 내 아버지는 황제 자리에도 오를 수 있지만 구제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소리치게 되죠. 이 말을 듣고 화가 난 승평공주는 아버지인 대종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모두 일러바쳤는데 보통의 경우라면 반역죄를 뒤집어쓰고 집안이 몰살당할 수도 있는 일이었죠. 하지만 대종은 오히려 딸을 달래며 네 남편의 말이 맞다.
그가 황제가 되고자 한다면 천하는 그의 것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 일을 알게 된 곽자이가 황제를 찾아와 죄를 청했지만 황제는 아녀자들이 하는 말에 신경 쓸 것 없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고 하죠. 이후 곽에는 아버지로부터 직접 곤장 수십 대를 맞는 벌을 받았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당나라의 수호신이라 불리는 곽자이의 이야기였습니다. 중국의 역사 기록을 보면 허풍과 과장이 심한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점을 감안하고 보더라도 그 중에서는 감탄이 절로 나오는 몇몇 뛰어난 장수들도 있죠. 우리에게도 유명한 서초패왕 항우는 엄청난 무력과 지휘 능력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중국 역사상 최고의 장수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중국의 한나라 시절에 이 항우 못지않은 어쩌면 그보다 더 놀라운 업적을 보여준 엄청난 장군이 있었다고 하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로 믿을 수 없는 전공을 세우며 끊임없이 자신의 조국을 괴롭히던 흉노를 박살내버린 한나라의 명장 곽거병입니다. 곽거병은 기원전 140년은 한나라의 하동군 평양현에서 태어났는데 그의 집안은 그리 대단하다고 할 만한 가문은 아니었다고 하죠. 그의 아버지인 곽중유는 하급관리에 불과했고 그의 외할머니는 한무제의 누나인 평양공주의 집에서 일하던 하녀였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곽거병의 이모인 위자부가 당시 황제였던 한무제의 후궁이 되면서 그의 인생은 180도 달라지게 되죠. 곽거병은 어렸을 때부터 말타기와 활쏘기에 뛰어났으며 매사에 자신감이 넘치는 성격이었는데 한무제는 자신의 친족이 된 곽거병의 그런 능력과 성품을 마음에 들어하며 아꼈다고 합니다. 기원전 123년 한무제는 위자부의 동생인 위청을 대장으로 삼고 흉노 정벌을 시도하게 되는데요. 이때 곽거병 또한 표요교이라는 직책을 받고 흉노 공격에 참여하게 되죠.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한무제의 친족이라는 이유로 그가 공을 세울 기회를 받은 것이라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곽거병은 첫 출전부터 그런 의심과 걱정을 단숨에 날려버렸습니다. 흉노의 군대와 벌인 첫 전투에서 800명의 기병을 거느리고 무시무시한 돌격을 보이며 2000명 이상의 흉노군을 죽이거나 사로잡은 것인데요. 게다가 흉노의 최고 지도자인 선우의 할아버지 뻘되는 자야쿠산이라는 장수와 선우의 막내 숙부인 나고비를 사로잡는 등 믿을 수 없는 공을 세웠습니다. 자신의 처조카가 한고조 유방 시절 자신들에게 큰 굴욕을 안긴 흉노의 부대를 무참히 박살냈다는 소식을 들은 한무제는 곽거병을 크게 칭찬하며 1600호의 토지와 관군우라는 벼슬을 내렸다고 하죠. 관군우는 지금으로 치면 사단장의 직위와 비슷하다고 하니 곽거병은 무려 18살의 나이로 사단장에 오른 것인데요. 하지만 그의 활약상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죠. 3년이 지나 그의 나이 21살이 된 기원전 121년 곽거병은 역사의 길이 남을 업적을 쌓기 시작합니다. 표기장군으로 봉해진 곽거병은 농서지방에서 1만 여병력을 이끌고 출정해서 6일 동안 무려 1000리를 나아가며 백병전을 벌인 끝에 적을 모두 박살내버렸는데요. 전투 중 사로잡은 흉노의 전란왕과 노호왕을 참수해버렸고 그 외에도 죽이거나 사로잡은 병사가 무려 8천여 명이 넘었다고 하죠. 또한 흉노 휴저왕이 하늘의 제사를 지낼 때 쓰던 금인까지 빼앗아버리며 그들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줬습니다. 놀라운 점은 그 당시 기록을 보면 우리 군은 갑옷 하나 잃지 않고라는 식의 표현이 돼 있다는 것인데요.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과장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곽거병의 부대가 아닌 다른 장수들의 흉노 원정 기록을 보면 우리가 흉노놈 10명을 족쳤다. 그런데 우리 병사 3명이 죽었다. 라는 표현을 자주 볼 수 있는 것으로 봤을 때 단순히 과장이라고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곽거병이 그만큼 완벽한 승리를 거뒀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이때 세운 공으로 곽거병은 2000호를 더 받아 무려 3600호나 되는 시급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해 여름 한무제는 표기장군 곽거병과 합기 후 공소노를 북지지역에서 그리고 다른 쪽에서는 장건과 이광이라는 장수를 파견해서 흉노를 공격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광이 4000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갑자기 흉노군 수만 명이 나타나 그의 부대를 포위해버렸는데요. 치열한 전투 중에 무려 절반이나 되는 2000여 명이 전사해버렸는데 그나마 이광이 당황하지 않고 용맹하게 흉노군과 맞서 싸운 덕분에 장건의 원군이 올 때까지 버티어내며 간신히 포위를 벗어나게 되죠. 장건은 늦게 도착한 탓에 차명을 받을 처지가 되었지만 속죄금을 내면서 겨우 죽음을 면하고 서민으로 강등됩니다. 속죄금이 아마 지금의 보석금과 비슷한 개념이라 볼 수 있겠죠. 북지에서 출발한 부대에게도 위기가 찾아왔는데요. 당시 곽거병은 이미 흉노 땅 깊숙이 진격을 한 상태였는데 그의 뒤를 따르던 공소노가 길을 잃어버리면서 곽거병과 합류하지 못한 것이죠. 연락이 끊긴 공소노가 언제 도착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곽거병은 과감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바로 공소노를 기다리지 않고 혼자서 흉노 땅 한복판으로 진격을 해버린 것인데요. 곽거병은 거침없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 기련산에 있던 흉노군을 공격했습니다. 그 결과 흉노의 추도왕과 흉노군 2,500여 명을 사로잡았고 3만 명이 넘는 적군을 몰살시켜버렸죠. 이후에 이어진 전투에서도 흉노의 5왕을 포함해 그들의 아내와 아들들 그리고 수백여 명의 장수를 사로잡았고 자신들과 맞붙었던 흉노군의 칠하를 몰살시켜버리는 경이적인 전과를 올리게 되는데요. 곽거병의 승전 소식을 들은 한무제는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5,000호의 시급을 추가로 하사했다고 합니다. 곽거병을 따라 전투에 참여했던 다른 장수들도 큰 상을 받았고 중간에 길을 잃었던 공소노만이 차명을 당할 위기에 처했죠. 그도 앞서 말한 장건처럼 속죄금을 내면서 간신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고 하네요. 당시 곽거병에게 계속 박살나고 있는 지역의 수비를 맡고 있던 사람이 흉노의 혼야왕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흉노의 선우가 몹시 화를 내며 혼야왕을 죽이려 했죠. 도저히 곽거병을 이길 자신이 없는 상황에서 선우에게 목숨까지 위협받게 된 혼야왕은 차라리 한나라에 항복을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후 벌어진 곽거병군과의 전투에서 8,000명이나 되는 병사들이 죽는 모습을 보자 자신이 거느리고 있던 수만 명의 병사들과 함께 곽거병에게 아예 항복을 해버립니다. 이에 한무제는 자신의 근심거리가 없어졌다면서 곽거병의 공을 크게 칭찬하고 1,700호의 시급을 하사했다고 하죠. 이 모든 승리가 곽거병이 고작 1년 만에 거둔 성과라고 합니다. 곽거병은 군에 몸을 담은 지 3년 만에 표기장군이 되었고 5년째에는 아예 대장군과 같은 녹봉을 받았는데 이는 중국 역사상 유례가 없는 파격적인 행보였다고 하죠. 하지만 이런 파격적인 대우를 받았음에도 곽거병이 세운 공이 너무나 컸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는 분위기였다고 하네요. 기원전 119년 한무제는 흉노의 땅에서 전투가 오래 지속되면 자신들에게 불리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아예 크게 대군을 일으켜 단기전을 노리게 되죠. 그렇게 그해 봄 한나라의 명장 곽거병과 위청은 각각 5만 명의 기병과 수십만의 보병 그리고 이광과 공소나 등 흉노와의 전쟁 경험이 많은 장수들을 모조리 거느리고 원정을 떠나게 됩니다. 그중 위청의 부대가 사막을 건너려던 흉노의 부대를 발견하고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고 있을 때 곽거병은 가로막는 모든 것을 꿰뚫어버릴 기세로 오직 앞으로 돌격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곽거병은 무려 1천리를 행군해서 고비 사막을 지나 흉노의 영역을 완전히 가로질러 진군했는데요. 그렇게 미칠 듯한 질주를 보여준 그가 마지막으로 도착한 곳은 러시아의 시베리아 남쪽에 있는 바이카로였습니다. 중국 왕조의 장군들 중에서 기원전에 이와 같은 돌진을 보여준 것은 곽거병이 유일했다고 하죠. 세월이 한참 지난 당나라나 명나라 시절이 되어서야 비로소 가능해진 장거리 원정을 그 시절에 해내버린 것인데요. 그 원정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업적이라고 할 만한데 더욱 놀라운 것은 제대로 보급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험난한 사막의 모래폭풍을 뚫고 가면서도 부대의 전투력을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진격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가로막는 흉노군을 상대로 전투를 벌여 선우가 아끼던 신하인 장거를 사로잡고 흉노의 왕 중 하나인 비거기의 목을 베어버렸죠. 이후 흉노 좌대장의 군대와 싸워 그들을 물리치고 그들이 쓰는 깃발과 북을 빼앗았으며 산과 강을 건너 흉노의 왕 3명을 더 죽이고 83명 이상의 주요 장수들을 모두 죽여버렸습니다. 그렇게 곽거병군이 죽이고 사로잡은 흉노의 숫자만 무려 7만 4천여 명이나 됐다고 하죠. 원정을 떠나면서 사람들이 가장 걱정했던 것은 바로 원정 과정에서 수많은 병사들을 먹일 식량 문제였는데요. 곽거병은 황당하게도 흉노군을 박살내고 그들이 가진 식량을 빼앗는 것으로 보급 문제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로만 하면 굉장히 간단하고 쉬워 보이지만 주변 지형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적들의 홈그라운드에서 자칫 잘못하면 사막 한가운데서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었죠.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 성공을 거둔 곽거병의 용병술과 상황 판단 능력이 그만큼 대단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젊은 나이로 어마어마한 업적을 세운 곽거병은 어느 날 24살의 나이로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게 되는데요. 전쟁터에서 싸우다 적들의 손에 죽은 것도 아니었으며 그의 죽음에 대한 자세한 기록마저도 없어 아직까지도 그의 죽음은 미스테리로 남아있다고 하죠. 원정 중에 오염된 물을 마신 탓에 전염병으로 죽었다는 것이 그나마 가장 유력한 썰이라고 하네요. 곽거병의 용병술은 병법책에 얽매이지 않는 실용적인 것이었다고 하죠. 한무제가 그에게 오자와 손자의 병법을 배우라고 권했을 때에도 용병술이란 구체적인 상황에 맞춰 작전을 짜는 것이지 책에 있는 병법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라며 거절했다고 하는데요. 전투에서도 늘 병사들보다 앞장서서 전투에 임할 정도로 용감했지만 어려서부터 궁중에서 자라난 귀하신 몸이라 그런지 병사들을 아낄 줄은 몰랐다고 하죠. 그래서 병사들이 굶주리고 있을 때도 자신은 호화로운 막사에서 연애를 즐길 정도였지만 이상하게도 병사들에게는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아마도 곽거병의 오만한 카리스마와 그가 가진 뛰어난 능력이 합쳐지면서 병사들에게는 그가 더없이 믿음직하고 용감한 장수로 보인 것이 아닌가 싶네요. 지금까지 중국 역사상 최고의 장수 중 하나로 평가받는 곽거병의 이야기였습니다. 예전 저희 채널에서는 중국 역사상 최악의 매국노라고 일컬어지는 진해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진해가 이런 평가를 받는 이유는 바로 남송 최고의 명장이자 구국의 영웅 악비를 죽여서이기 때문이죠. 오늘 이야기할 인물은 바로 이 악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악비는 1103년 하남성 상주의 가난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났죠. 그가 태어날 때 큰 새가 지붕 위에 앉았던 걸 범상치 않게 여긴 그의 아버지가 그의 이름을 비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가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황하가 범람하는 바람에 그의 고향 마을이 잠겨버리면서 아버지가 홍수에 휘말려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야사에 따르면 다행스럽게도 그의 어머니인 요씨는 악비를 품에 안은 채로 커다란 바구니를 타고 있었던 덕분에 겨우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악비는 어려서부터 기골이 장대하고 힘도 세며 굉장히 용맹했다고 하죠. 그리고 당시 창술과 검술의 달인이던 진광으로부터 무예를 배웠고 최고의 명궁으로 일컬어지던 주동에게 궁수를 배워 뛰어난 활 솜씨까지 갖추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는 학문과 병법 공부도 게을리하지 않았고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손자병법을 읽었을 정도로 학문에도 정진해 어릴 적 이러한 경험들은 훗날 자신이 최고의 명장이 되는데 크나큰 도움이 되었죠. 그렇게 악비는 19세가 되던 해에 의용군에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금나라와의 질긴 악연이 시작되었죠. 어느 날 악비는 기병 100여 명을 거느리고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갑자기 금나라군이 나타난 것이죠. 심지어 자신들의 병력은 100여 명 밖에 되지 않았는데 금나라군은 얼핏 봐도 자신들보다 병사가 많아 보였던 것입니다. 이에 쫄아버린 병사들이 어쩔 줄 몰라 하자 악비는 그들에게 당황하지 마라. 적은 우리의 병력이 얼마인지 모른다. 놈들이 손을 쓰기 전에 우리가 먼저 치면 이길 수 있다. 라고 한 것이죠. 그리고 순식간에 금나라군 한가운데로 돌진해 적장의 목을 베어버렸고 이에 기세가 등등해진 병사들도 금나라군을 공격하자 기겁한 적들은 혼비백산 달아나 버렸습니다. 이 일로 인해 악비의 용맹은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죠. 이때쯤 악비에 대한 재미있는 야사가 있는데요. 악비는 종택의 부하가 되어 계속해서 금나라 군과 치열한 전투를 치르다가 어느 날 종택이 병에 걸려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군의 통솔을 맡은 장군은 두충이라는 인물이었죠. 그는 종택과 달리 금나라와 싸우려 들지 않자 악비는 그대로 군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악비의 어머니 요씨는 그에게 다시 군으로 돌아가라며 혼을 내면서 악비의 등에 진충보국이라는 네 글자를 새겨주었고 목숨을 바쳐 충성을 다하며 나라의 은혜에 보답하라고 말했죠. 그렇게 악비는 어머니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다시 군으로 돌아가 금나라와의 전쟁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1126년 금나라 군이 화북지방을 침공하자 그들과 맞서 싸우던 악비는 도저히 병력차를 극복하지 못했고 결국 송나라의 수도 개봉에 함락되고 말았죠. 그렇게 정강의 변사건이 일어나 송휘종과 흠종이 금나라로 끌려가고 고종은 남쪽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이때 악비도 고종을 따라 남쪽으로 떠났는데요. 훗날 그는 우한과 양양을 거점으로 하면서 호북성 일대를 영유하는 군벌이 되었죠. 악비는 백성들에게 평판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가 이끄는 군대는 악가군이라고 불렸죠. 악가군은 규율이 엄격하기로 유명했는데요. 그들은 행군 도중 마을을 지나다 야영을 해야 할 때면 백성들의 집을 빼앗아 그곳에서 자지 않고 길가에서 노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병사들에게 집에 들어와 쉬라고 해도 어느 누구도 백성들의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죠. 얼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백성이 집 나무를 뜯어 불을 피우지 않으며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백성의 재물을 약탈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악가군의 규율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악비와 악가군이 자신의 마을 앞을 지나갈 때면 백성들이 서로 술과 고기를 바쳤다고도 하죠. 악가군은 전투에서도 얼마나 강했는지 매번 승리를 가져갔으며 금나라 병사들은 악가군을 두려워했다고 하는데요. 금나라 군은 태산을 흔드는 건 쉽지만 악비의 군사들을 흔드는 건 어렵다 라고 말할 정도였다고 하죠. 그리고 계속해서 남하하는 금나라 군대를 한세충, 장준, 유광세 등의 군벌들과 협력하여 그들을 막아낸 결과 회하 이남으로는 더 이상 내려오지 못하게 하는데 성공했으며 지리적 이점을 이용해 금나라 철기군을 계속해서 격퇴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고종과 남쪽으로 피신한 악비는 고작 31살의 나이에 청원군 절도사가 되었으며 2년 후에는 선무부사 그리고 1년 후에는 선무사로 임명되었고 계속해서 금나라와의 전투를 치르며 그들에게 빼앗긴 장강과 회하 사이에 위치한 중원 지역의 일부를 다시 수복할 수 있었죠. 그리고 그는 남송의 황제가 된 고종에게 강하게 북벌론을 주장했습니다.
이대로 계속 북진하여 금나라에게 빼앗긴 모든 영토를 다시 되찾아와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때 금나라와 화친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하던 재상 진해와 심각한 갈등을 빚게 되었습니다. 진해는 고종에게 일단 금나라와 화친을 하고 힘을 기른 뒤 훗날을 도모하자고 주장하며 준비를 하지 않은 채 금나라와 계속해서 전쟁을 벌이면 남송 역시 불바다가 될 것이라고 했죠. 이에 악비는 금나라는 믿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화친을 하면 그들의 종이 될 것이라며 진해와 고종에게 말했습니다. 또한 진해에게는 재상이 나라의 이익을 도모하지 못하면 훗날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사게 될 것이라며 역정을 냈죠. 그렇게 악비가 대표인 주전파와 진해가 대표인 주화파는 한치의 양보도 없이 계속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고종의 아버지이던 휘종이 1135년 6월 금나라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고종은 아버지 휘종의 시신과 함께 금나라에 잡혀있던 자신의 어머니 위연비를 보내달라고 부탁을 했죠. 이에 금나라는 막대한 거금과 공물을 바치고 다른 여러 악조건을 받아들이는 강화조약을 맺어야만 보내주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고종은 남송을 세우고 나서 처음에는 금나라를 치기 위한 준비를 하려고 주전파였던 이강을 재상에 앉혔었는데요. 결국 그러한 준비들이 금나라를 자극하게 되었고 이에 남송으로 침공에 들어온 금나라 군대를 피해 처절하게 도망을 다녔던 기억이 있는 고종은 아버지의 시신도 받아 장례도 치러야 하고 어머니도 보고 싶기도 했기 때문에 그들과 싸우기보다 화친을 맺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주전파 재상이던 이강을 파직시켰고 금에 대항하지 않는다는 뜻을 보여주기 위해 이강이 금나라 군대를 대비해 구축했던 여러 진지들을 스스로 다 때려 부숴버렸습니다. 이런 고종의 노력 덕분인지 1139년에 남송과 금나라는 강화조약을 맺게 되었죠. 그러자 남송은 스스로를 금나라의 신하로 칭해야 했고 금나라에 막대한 공물을 바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1년 후인 1140년 10월 금나라 내부의 화친파가 반대파와의 권력 다툼에서 밀리면서 화해 협정을 깨고 올추를 대장으로 삼아 다시 남송 침공을 시작했죠. 이를 막아선 건 다름 아닌 악비를 비롯한 한세충, 유기 등 남송의 명장들이었습니다. 올출은 남송의 군대 중 비교적 약한 장준의 군대에게 승리를 거두었을 뿐 연전연패를 거듭하죠. 악비는 부장들에게 적군의 진로를 틀어막는 한편 하동과 하국의 의병들에게는 적군의 후방을 기습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유기가 이끄는 팔자군은 올출의 군대를 격퇴했으며 악가군은 언성과 영창에서 금군을 작살내버렸죠. 이에 오히려 금나라 군대가 밀리기 시작해 영창, 진주, 정주, 낙양 등을 다시 수복할 수 있었으며 계속 승전보를 올리면서 북송의 수도였던 개봉에서 불과 15km 떨어진 주선진까지 밀고 올라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각지의 의병들은 기뻐하며 악비의 군대에 속속 합류했고 백성들은 수레로 식량들을 운반해왔으며 어떤 사람들은 춤을 추며 악비의 군대를 환영했죠. 이에 기세등등해진 악비는 흥분하며 부하들에게 온 힘을 다해 적을 쳐부수고 금나라의 수도 황룡부까지 진격하면 승전을 축하하며 곧 삐뚤어지게 술 한잔 거하게 먹자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금나라를 다시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죠. 패전에 패전을 거듭하던 금나라의 대장 올출은 퇴각을 하려고 했지만 부하 중 한 명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예로부터 간신히 조정에서 전행을 일삼으면 아무리 능력이 있는 장군도 공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곧 송나라 내부에 변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했던 것이죠. 이 말을 들은 올출은 즉시 진해에게 밀서를 보냈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당신이 화친을 원한다면 악비를 죽여라. 악비가 죽지 않으면 우리가 마음을 놓을 수 없다라는 것이었죠. 이에 예전부터 그와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었던 진해는 결국 그를 죽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에 주화파 인물들과 악비를 별로 좋아하지 않던 조정 대신들은 그를 온갖 죄목을 갖다 붙여 모함하기 시작했죠. 그러자 당시 고종의 마음도 진해 쪽으로 더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에 한참 기세가 좋던 악비를 조정으로 불러들여 버렸고 나머지 군벌들도 철군을 명했습니다. 그렇게 악비가 돌아오는 길에는 백성들의 통곡 소리가 가득했다고 하죠. 거기다가 1141년이 되자 조정에서는 군제 개편을 명목으로 악비와 한세충, 유기, 그리고 양기중 등 군벌들의 병권을 박탈하고 모든 병사들을 중앙군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진해는 악비를 죽일 명분을 만들기 위해 그의 부하였던 장언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다고 했고 이 일에는 악비의 아들 아군까지 연루되어 있다고 모함을 해 그들을 잡아들였고 지독한 고문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얼마 안가 악비마저 잡혀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강도 높은 고문을 가해도 악비는 반역을 꾀했다는 거짓 고변을 하지 않고 버텼고 그에게 붙은 죄목들도 증거가 전혀 없다 보니 진해는 어떻게 하나 고민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자 진해의 아내이던 왕씨가 뭘 그렇게 고민하냐, 그냥 죽여버리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자 진해는 그녀의 말대로 그냥 죽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때 악비가 처한 상황을 알게 된 한세충은 격분하며 진해를 찾아가 악비를 잡아간 증거를 대라고 소리쳤죠. 그러자 진해는 명확한 증거는 없지만 아마 있을 것이다 라는 얼토당토 안 한 말을 했고
이에 더 열받은 한세충은 그걸 말이라고 하는 것이냐, 세상 사람들의 이목이 두렵지 않냐며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악비의 죽음을 막을 수는 없었죠. 진해는 악비가 죽기 전날 그를 찾아가 그대는 죽음으로써 충신으로 기록될 것이고 나는 희대의 간신으로 기록될 것이요. 하지만 살아있는 동안의 승자는 나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결국 악비는 39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죽기 전 유언으로 나의 결백한 마음은 하늘의 태양처럼 밝을 것이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는 명확히 알려진 바가 없는데요. 독사를 당했다는 말도 있고 처형당했다, 사약을 먹고 죽었다라는 등 여러 가지 설이 있다고 하죠. 아무튼 그가 죽고 나서 옥졸이던 외수는 몰래 그의 시신을 빼내 장사진에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악비의 시신을 진해가 훼손할 것을 염려한 외수는 시신을 자신의 집에 있는 나무 밑에 묻었고 자신이 죽을 무렵 아들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고 하죠. 이후 악비를 너무 사랑하는 효종이 즉위하고 나서 악비는 누명이 풀리게 되었고 시호로 무목을 받아 구국의 영웅으로 여겨졌으며 1204년에는 영종이 악비를 왕으로 추존하여 항저우의 악왕묘에 배양되었고 시호를 충무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악왕묘에는 진해와 부인왕씨 그리고 묵기설, 장준 등이 무릎 꿇고 있는 동상이 만들어져 악비 동상 앞에 놓였죠.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하도 진해 등 간신들 동상에 침을 많이 뱉다 보니 지금은 동상에 침을 뱉지 말라는 팻말이 걸려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흐르고 나서 중국의 문화대혁명이 불어닥치자 홍위병들의 마술을 피해 가지 못했고 악비의 묘를 파헤친 뒤 유골을 불로 태워 재로 만들어버리기까지 했죠. 악비는 구국의 영웅이자 최고의 명장으로 여겨지는 한편 진해는 중국 역사상 최악의 매국노로 여겨졌는데요. 그러나 최근에는 악비의 전공이라고 알려진 것들이 대부분 악비 후손들이 쓴 행장을 바탕으로 하다 보니 다른 기록과 교차 검증이 안 되거나 공신력 있는 사서에 채택되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신뢰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악비전의 기록만 봐도 불과 500명의 병사로 올출해 10만 대군을 작살냈다는 이야기나 800명으로 도적 50만 명을 격파했다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소수의 병력으로 다수의 군을 격퇴한 명장들이 없지는 않았으니 말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 일들을 완전히 다 믿는 것도 애매하긴 한 것 같죠. 그렇다 보니 악비의 불분명한 기록과 과장된 전공은 학계에서도 비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최근 중국 정부의 역사 공정으로 인해 교과서에서 악비는 구국의 영웅이라는 평가가 점점 지워지고 있으며 진해도 역시 재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죠. 남송 최고의 명장으로 구국의 영웅이었다가 마지막에는 간신 진해에게 모함을 받아 억울한 죽음을 당한 악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